최근 몇 년 사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는 과거와 달리 눈에 띄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육로 대신 바다를 통해 남하를 시도하거나 표류 끝에 남측 해역으로 진입하는 북한 어선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동해상에서 작은 목선을 타고 남하한 북한 주민들이 군 당국에 의해 발견된 사건이 있었고, 코로나 이후 북중 국경이 사실상 봉쇄된 시기에는 가족 단위가 낡은 보트를 타고 위험한 바다를 건너 탈출을 시도한 사례가 외신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초에는 6명의 북한 주민이 황해에서 구조된 뒤 귀환 의사를 밝히며 송환된 사건이 남북 간 단절된 소통 구조 속에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이처럼 해로를 통한 이동이 다시 나타나는 배경에는 북한 내부의 경제난, 국경 통제 강화, 기존 탈출 루트의 봉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현상은 단순한 개별적 이탈이 아니라 북한 내부 상황 변화와 남북 관계의 장기적 경색, 그리고 탈북 루트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사회적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악몽이었습니다. 또 그 악몽이었어요. 물속으로 가라앉는 손, 표면으로 떠오르는 기포들, 점점 작아지는 비명. 저는 해안에 서서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현철아, 일어나. 기상이다.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눈을 뜨니 최중사가 서 있었어요. 또 악몽 꿨구나. 낯을 땀 범벅이야.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괜찮나?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한 달째 이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막사 밖에서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의주 국경경비대 제3초소. 제가 10년을 보낸 곳이었어요. 압록강과 서해 바다가 만나는 경계선. 21살에 처음 왔을 때는 영광스러운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최전방이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31살이 된 지금, 리연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저는 더 이상 그 영광을 믿지 않았어요. 군복을 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한 낯, 검은 자 위가 진한 눈. 한 달 사이에 확 늙어버린 것 같았어요. 리, 소위동무. 오늘 초소 근무 교대조 확인했어? 군대장 박상사가 물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군인이었어요. 저보다 경력이 20년 더 많았지만 계급은 제가 위였습니다. 대학을 나와 장교로 임관한 덕분이었죠. 네, 확인했습니다. 김대위 동무가 오전에 시찰 온다고 하오. 긴장 풀지 마시오. 김대위. 그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식당으로 갔습니다. 안냉이밥에 된장국. 10년째 똑같은 요리였어요. 배식을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철아, 요새 낯이 안 좋은데 괜찮나? 최중사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밤에 잠 못 자나? 악몽이라도 꾸는 거요? 저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떴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요즘 날씨가 더워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7월인데 뭐가 더워. 거짓말 하지 말라오. 한 달 전 그 일 때문이지? 저는 최중사를 쳐다봤습니다. 그도 그날 밤 거기 있었어요. 우리 모두 거기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왜? 사실이 아니오? 우리 다 봤소. 김대위 동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중사 동무, 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언제까지 입 다물고 살 거요? 그 사람들은 무고한 인민들이었소. 일수업자라고 해도 그만하시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전사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국가 기밀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최중사는 쓰는 숨을 지었습니다. 국가 기밀이라 살인을 국가 기밀로 덮는구려. 그는 밥그릇을 들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식은 밥을 바라봤어요. 오전 10시 김대위가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지프차가 초소 앞에 섰고 색안경을 낀 그가 내렸습니다. 집합! 박상사의 명령에 우리는 일렬로 섰습니다. 김대위가 천천히 우리 앞을 지나갔어요. 그의 시선이 저에게 멈췄습니다. 리, 소위동무. 나 좀 따라오시오. 네. 다른 전사들이 저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저는 김대위를 따라 본부 건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고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앉으시오. 네. 저는 의자에 앉았고 김대위는 책상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전 일. 기억하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 밤 꿈에 나타나는데요. 네. 기억합니다. 그 일에 대해 누구한테 말했쇼? 아무한테도 안 했습니다.
확실하오? 네, 확실합니다. 김대위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어요. 좋소. 계속 그래야 하오. 업무도 알겠지만 그 일은 국가 기밀이오. 국가 기밀. 그 단어가 얼마나 많은 죄악을 덮는지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누설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지? 알고 있습니다. 본무는 좋은 군인이요. 리연철 소위, 동무, 10년 무사고 복무. 표창도 여러 번 받았지. 대학까지 나온 엘리트 간부이고 앞으로도 그렇게만 하면 돼요. 하지만 대위 동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일이 잘못됐다고. 김대위는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고 저는 그것을 방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제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가보시오. 오후에 압록강 쪽 순찰 돌게. 네. 저는 일어나 격리했습니다. 문을 나섰는데 김대일가 다시 불렀어요. 참, 리 소위 동무. 네? 요즘 낯이 안 좋던데 건강관리 잘하시오. 군인은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니까. 그의 눈빛이 차갑게 저를 관통했습니다. 경고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압록강 순찰을 나갔습니다. 박상사와 병사 둘이 함께였어요. 리 소위 동무. 저기 보이는 배 확인했소? 박상사가 쌍안경을 건넸습니다. 강 건너편에 중국 어선이 보였어요. 중국 배입니다. 경계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요새 밀수배들이 많소. 잘 감시해야 하오. 밀수배.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순찰을 마치고 초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안가를 지나는데 작은 부두가 보였어요. 훈련용 목선 몇 척이 묶여 있었습니다. 저 배들은 언제 쓰는 겁니까? 저는 박상사에게 물었습니다. 해상 침투 훈련할 때 쓰지. 근데 요즘은 잘 안 써. 연료도 없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는데 솔직히 형식적이요. 누가 훔쳐갈 것도 아니고. 저는 목선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낡았지만 아직 쓸만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다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죄책감을 안고 살 수는 없다고. 탈출.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미친 생각이었어요. 국경 경비대 소위가 탈출하다니. 잡히면 총살감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미 돌아가시긴 했지만 친지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 남아있으면 김대위의 공범으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언젠가 또 명령이 떨어지면 또다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걸 방조해야 한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다가 보였어요. 저 바다 건너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해상지리를 공부했어요. 부대 도서실에서 해도를 찾아봤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의 위치, 섬들의 배치, 조류의 방향. 네, 소위 동무. 무슨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오? 도서관리 병사가 물었습니다. 작전 계획 수립하는 데 필요해서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해도를 복사해서 숙소에 가져왔어요. 밤마다 그것을 들여다보며 항로를 연구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해안부두로 갔습니다. 새벽 5시.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어요. 목선들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작은 배를 골랐어요. 길이 5m 정도의 목선이었습니다. 엔진이 달려 있었지만 녹슬어 있었어요. 작동하나. 시동을 걸어봤지만 걸리지 않았습니다. 엔진을 열어보니 부품이 녹슬고 기름도 굳어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틈날 때마다 부두로 갔습니다. 새벽이나 늦은 밤 아무도 없을 때였어요. 공구를 가져와 엔진을 수리했습니다. 기계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대 정비반에서 일하는 병사들을 관찰하며 배웠어요. 리 소위 동무. 기계에 관심 많으시오? 정비반장이 물었습니다. 네, 좀 배우고 싶어서요. 좋은 일이요. 간부 동무들이 기술도 알아야지. 저는 그들 곁에서 엔진 수리법, 연료 주의법, 기본적인 정비 기술을 익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목선 엔진이 드디어 작동했어요. 새벽에 시동을 걸자 부르릉 소리가 났습니다. 작지만 힘찬 소리였어요. 연료가 문제였습니다. 부대 유류 창고는 엄격하게 관리됐어요. 하지만 저는 소위였고 순찰차 연료 보급을 감독하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빼돌렸어요. 순찰차에 들어갈 연료를 5리터씩 덜 넣고 그만큼을 따로 보관했습니다. 한 달 동안 모으니
50리터가 됐어요. 밤마다 해도를 보며 항로를 외웠습니다. 요이주에서 남쪽으로 섬들 사이를 지나 북방 한계선을 넘어 한국 해역으로 거리는 약 100km였어요. 상해 기술은 책으로 공부했습니다. 나침반 사용법, 별자리로 방향 찾기, 조류 읽는 법. 실제로 해본 적은 없었지만 머릿속으로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최중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현철아, 잠깐 나 좀 보자. 우리는 막사 뒤편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어요. 뭐 하는 거요?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새벽마다 부두 가는 거 봤어. 배 만지작거리고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탈출하려는 거 아니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최중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쳤어? 잡히면 총살이요. 가족들도 무시하지 못할 거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중사동무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했는지. 그날 밤에 최중사는 고개를 떨궜어요. 나도 매일 밤 그 생각을 하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소. 명령이었어. 명령이면 살인도 괜찮습니까? 리 소위동무.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여기 남아서 또다시 그런 일을 방조할 수는 없어요. 최중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언제 갈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조심하시오. 김대휘 동무가 동무를 주시하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 봤소. 최중사는 돌아섰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목선에 연료를 실었습니다. 50리터 전부를요. 물과 비상식량도 챙겼어요. 해도와 나침반, 손전등.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기회만 기다리면 됐어요. 하지만 기회는 제가 예상했던 방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아침, 박 상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리 소위동무. 큰일 났어. 무슨 일입니까? 보웨이브에서 왔어. 동물을 찾고 있어.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왜 저를? 모르겠어. 한 달 전 사건 관련해서 조사한다는데 끝났습니다. 김대위가 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게 분명했어요. 어디 있습니까? 보웨이브 사람들이. 본부 건물에 있어. 아직 동무 못 찾았어? 저는 박 상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상사 동무, 10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뭐? 리 소위 동무. 설마. 저는 대답하지 않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두를 향해서요. 부두까지는 200m였습니다. 저는 전력으로 달렸어요. 뒤에서 박 상사가 소리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 소위 동무, 멈추시오. 목선이 보였습니다. 저는 밧줄을 풀고 배에 뛰어올랐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엔진이 걸렸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번에 걸렸어요. 리현철, 당장 내려오시오. 박 상사가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그 뒤로 병사 둘이 따라왔어요. 죄송합니다, 상사 동무. 저는 키를 잡고 배를 몰았습니다. 목선이 천천히 부두를 벗어났어요. 쏴, 배를 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어요. 총알이 물기둥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몸을 낮추고 전속력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목선은 작았지만 빨랐어요. 부두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모든 초소에 긴급 명령. 리현철 소위가 탈영했다. 해상으로 도주 중이다. 즉각 추격하라. 김대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바다에 던졌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나침반을 봤어요. 정남향 180도 외워뒀던 항로였습니다. 해안선이 멀어져 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부두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10년을 함께한 전우들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태양이 높이 떠올랐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어요. 저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추격정이 보였어요. 우리 부대 경비정이었습니다. 리현철 소위, 즉시 정지하시오.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상사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키를 더 꽉 쥐었습니다. 제 목선은 작았지만 가벼웠어요. 추격정보다 빠를 수는 없었지만 얕은 곳으로 갈 수는 있었습니다. 앞쪽에 작은 섬이 보였습니다. 해도에서 봤던 섬이었어요. 그 섬 주변은 암초가 많았습니다. 리현철, 거기는 위험하오. 암초지대요. 박상사가 소리쳤지만 저는 방향을 틀지 않았습니다. 동쪽으로 배를 몰았어요. 물빛이 변했습니다. 짙은 청색에서 연한 청록색으로 얕아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정지하시오. 최후 경고요.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어요. 물기둥이 배 옆으로 솟구쳤습니다. 섬이 가까워졌습니다. 물속으로 암초들이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암초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커당. 배 밑바닥이 바위에 긁혔습니다. 배가 흔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추격정은 더 이상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물이 너무 얕았거든요. 그들은 섬 바깥쪽에서 멈춰 섰어요. 리언철! 돌아오시오. 아직 늦지 않았소. 박상사가 애원하듯 소리쳤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10년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이 되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섬을 돌아 반대편으로 나왔습니다. 추격정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1시. 또다시 추격정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두 척이었어요. 다른 부대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도주자 리언철, 즉시 정지하라. 새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해도를 펼쳐봤어요. 앞쪽에 섬이 더 있었습니다. 섬들 사이에 좁은 수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경고한다. 정지하지 않으면 사격한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나아갔어요. 수로가 가까워졌습니다. 좁았어요. 양쪽에 바위가 솟아 있었습니다. 거기는 안 돼. 들어가면 좌초한다. 추격정에서 소리쳤지만 저는 수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쪽 바위가 손에 닿을 듯 가까웠어요. 물살이 빨랐습니다. 배가 좌우로 흔들렸어요. 조심, 조심. 저는 키를 정교하게 조작했습니다. 바위에 부딪히면 끝이었어요. 수로를 통과하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빠져나왔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추격정들은 수로 입구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따라올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오후 3시. 연료 게이지를 확인했습니다. 반 정도 남았어요. 100km를 가려면 빠듯했습니다. 속도를 줄였어요. 연료를 아껴야 했습니다. 오후 5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뒤쪽에서 또다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세 척이었습니다. 그들은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어요. 리언철! 포위됐다! 투항하라!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참면이 막혀 있었어요. 남은 건 남쪽군이었습니다. 전속력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연료 따위 신경 쓸 수 없었어요.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였습니다. 추격정들이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어요. 탕, 탕, 탕. 최후 경고다. 정지하라. 저는 키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쪽 바다 색깔이 변했어요. 더 짙은 청색이었습니다. 짚어진다는 뜻이었어요. 리언철! 멈춰! 뒤에서 박상사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쪽을 봤어요. 제가 떠나온 곳, 10년을 보낸 곳,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추격정들이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남쪽으로 올 수 없었어요. 북방 한계선이었습니다. 저는 선을 넘었습니다. 총소리가 멈췄습니다. 추격정들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저는 키를 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숨이 가빠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넘었습니다. 선을 넘었어요. 연료 게이지를 봤습니다. 거의 바닥이었어요. 멀리 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배 한 척이 보였습니다. 작은 어선이었어요. 파란색 선체에 하얀 조타실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힘이 없어서 천천히 다가갔어요. 어선에는 2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사람과 20대 젊은이였어요. 저기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두 남자가 저를 쳐다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어선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오자 나이든 남자가 소리쳤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말투가 달랐습니다. 북한 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북에서 왔습니다. 두 남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북에서요? 북한 말씀이신가요? 네. 나이든 남자가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거 큰일이다. 해경에 신고해야겠어. 네, 아버지. 지금 전화할게요. 젊은이가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어선이 제 목선 옆에 붙었습니다. 나이든 남자가 저를 내려다봤어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다만 기운이 없어서 올라오세요. 그 배는 금방 가라앉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제야 봤어요. 제 목선에 물이 차고 있었습니다. 수로를 지나며 바닥이 손상된 것 같았어요. 어서 올라오세요. 저는 힘을 짜내 어선으로 올라갔습니다. 갑판에 주저앉자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어요. 물 좀 드세요. 젊은이가 물병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 마셨어요. 나이든 남자가 담요를 가져와 제 어깨에 걸쳐줬어요. 고맙습니다. 해경이 30분 안에 온답니다. 그때까지 여기서 좀 쉬세요.
젊은이가 컵라면을 끓여왔습니다. 배고프시죠? 이거라도 드세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드세요. 힘 없으면 안 들잖아요. 저는 라면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자 눈물이 났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닙니다. 그냥 고마워서요. 나이 든 남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저 묵묵히 함께 기다려주었습니다. 저기 해경 오는 거예요? 오렌지색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해경 경비정이었어요. 저 사람들한테 가면 잘 챙겨줄 거예요. 걱정 마세요. 경비정이 어선 옆에 붙었습니다. 해경대원들이 넘어왔어요. 탈북자 맞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일단 의무대원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이 든 남자가 해경대원에게 말했습니다. 이분 많이 지쳐 계세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계받겠습니다. 저는 경비정으로 옮겨졌습니다. 나이 든 남자와 젊은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경비정이 출발했습니다. 어선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저 투박하지만 따뜻한 사람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갑판에 앉아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추격정들은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해경대원이 담요를 건넸습니다. 추우시죠? 이거 덮으세요. 감사합니다. 병원 가서 검진받고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비정은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자유를 향해 경비정은 1시간을 달렸습니다. 저는 갑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점점 육지가 가까워졌습니다. 곧 인천항에 도착합니다. 해경대원이 말했습니다. 인천이요? 네, 거기서 병원 가시고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항구가 보였습니다. 크고 밝았어요. 평양의 남포항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배들이 정박해 있었고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경비정이 부두에 접안했습니다. 앞판에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내리십시오. 저는 경비정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루 종일 배를 타서 평형 감각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류현철 씨 맞으십니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네. 저는 국정원 박 과장입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시죠.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탔어요. 양옆에 직원들이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인천거리가 창밖으로 지나갔어요. 높은 건물들, 네온사인들, 자동차들. 밤인데도 이렇게 밝았습니다. 처음 보는 풍경이시죠? 박 과장이 물었습니다. 네. 표면과는 많이 다릅니다. 여기는 인천입니다.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예요. 20분쯤 달려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인천의료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응급실로 가시죠. 응급실에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탈북자 검진 왔습니다. 박 과장이 말하자 간호사가 저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의사가 저를 진찰했어요. 혈압, 맥박, 체온을 재고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탈수 증상이 있네요.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요. 치료가 필요합니까? 박 과장이 물었습니다. 수액 맞으시고 하루 정도 입원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이 인실이었어요.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풀렸습니다. 간호사가 수액을 꽂았습니다. 편히 쉬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검진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박 과장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푹 쉬십시오. 내일 아침에 간단히 이야기 나누고 서울로 가시면 됩니다. 조사를 받는 겁니까? 네, 정식 조사는 서울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과장이 일어섰습니다. 밖에서 직원이 지키고 있을 겁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박 과장이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자유. 여기가 자유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무수히 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아침 일이 떠올랐어요. 부두에서 도망치던 순간, 추격정을 피해 달리던 시간, 박상사의 목소리, 그리고 어민 아저씨의 따뜻한 손길,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다음날 아침 박 과장이 다시 왔습니다. 주무셨습니까? 네. 좀 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시네요. 오늘 오후에 퇴원하셔도 됩니다. 그럼 서울로 갑니까? 네, 오후 2시쯤 출발할 겁니다. 박 과장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본격적인 조사 전에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탈북 동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한 달 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민간인 살해 사건입니다. 박 과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 전 그날 밤,
중국 밀수업자들, 김대위의 명령, 물속으로 가라앉던 사람들. 막 과장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신 겁니까? 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보웨이부에서요? 네. 김대위가 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던 것 같습니다. 막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서울에서 조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도 됩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날 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조했어요. 그것도 죄입니다. 박 과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위씨,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부당한 명령을 받았고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이 있고 인권이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박 과장의 말이 위로가 됐지만 죄책감은 여전했습니다. 오후 2시 병원을 나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서울까지 1시간 걸립니다. 차는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들판, 산, 마을들,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서울입니다. 앞쪽으로 거대한 도시가 보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건물들, 높은 빌딩들, 평양보다 훨씬 컸어요. 대단하네요.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북한 평양의 5배쯤 되죠. 차는 서울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거리는 자동차들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30분쯤 달려서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무용 건물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국정원 시설입니다. 여기서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지나 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의자, 소파가 있었어요. 창문도 있었는데 밖으로 서울거리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대기하세요. 곧 조사관이 올 겁니다. 박 과장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2명의 조사관이 들어왔습니다. 리현철 씨, 저는 국정원 북한 담당 최 조사관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이 조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최 조사관이 녹음기를 켰어요. 이제부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녹음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신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름, 나이, 출신, 가족관계, 학력, 경력, 모든 걸 상세히 물었어요. 리현철, 31세, 평안북도 의주군 출신, 조선인민군 국경경비대 소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족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친 리동혁은 2019년에, 모친 김순희는 202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동생 리현주가 신의주에 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부친은 심장병으로, 모친은 영양실조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 이야기를 하는 게 아직도 힘들었어요. 동생의 직업은요? 신의주, 방직공장에서 일합니다. 조사관들이 기록했습니다. 북한 군 경력을 말씀해 주십시오. 2014년 1월에 입대했습니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했어요. 의주 국경경비대 제3초소에 배치받아 10년간 복무했습니다. 계급은 소위입니다. 진급을 안 하셨네요. 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실은 김대위가 제 진급을 막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한 달 전 사건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또다시 그날 밤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 장소, 인물, 상황, 모든 걸 상세히 설명했어요. 조사관들은 꼼꼼히 질문했습니다. 김철수 대위의 계급장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붉은색 바탕에 금색 별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 몇 명이 현장에 있었습니까? 저 포함해서 8명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했습니까? 네, 중국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3명 모두 조선족이었어요. 조사는 5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끝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일부터 며칠 더 조사가 있을 겁니다. 그 후에 하나원으로 가시게 됩니다. 하나원이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입니다. 모든 탈북자들이 석 달간 교육을 받는 곳이에요. 알겠습니다. 숙소로 안내됐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침대, 책상, 옷장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혼자 남아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부친은 제가 군대 간 지 5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약도 없고
병원도 제대로 된 곳이 없었습니다. 모친은 그 2년 후 고난의 행군 때처럼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그들은 제가 장교가 된 걸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탈북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동생 생각도 났습니다. 현주는 지금 무사할까요? 오빠가 탈북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는 않을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자유를 얻었지만 동생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유로운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유롭지 못했어요. 죄책감이 여전히 저를 짓눌렀습니다. 도망인가? 속죄인가? 아직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사흘간의 조사가 끝났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것을 물었어요. 부대 구조, 배치, 무기, 작전, 일상생활,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넷째 날 아침, 박 과장이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오후에 하나원으로 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석 달간 정착 교육을 받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직업 훈련, 심리 상담, 매일이 새로운 배움이었어요. 수료 후 서울로 나왔습니다. 구로구 원룸에서 생활하며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우연히 만난 선배 탈북자의 소개로 한국인권센터를 알게 됐습니다. 탈북자 상담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무국장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씨가 겪은 경험이 다른 탈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인권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센터의 베테랑 상담사가 되어 있었어요. 매일 새로운 탈북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아픔, 두려움, 희망.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류현철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국정원 북한 담당 최 조사관입니다. 3년 전에 뵀었죠?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종로구 인권센터에 있습니다. 1시간 안에 오실 수 있으십니까? 서울역 근처 사무실로요.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됩니까? 전화로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국정원에서 좋은 소식이라니. 알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민준에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퇴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다녀오세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걸렸어요. 최 조사관이 알려준 주소는 서울역 근처 평범한 사무용 건물이었습니다. 5층으로 올라가자 작은 사무실에 있었어요. 류현철 씨 맞으시죠? 최 조사관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사무실 안에는 테이블과 의자만 놓여 있었습니다. 최 조사관이 앉으라는 손짓을 했어요. 갑자기 불러서 놀라셨죠? 네. 무슨 일입니까? 최 조사관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현철 씨 가족 중에 리현주라는 분 계시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제 동생입니다. 현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리현주 씨가 한 달 전에 탈북해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주가 여기 있다고요? 네. 지금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잘 아십니까? 다친 데는 없습니까? 건강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현주가 정말 여기 있다고요? 최 조사관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진정하세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원래는 가족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리현주 씨가 계속 오빠 이야기를 해서 확인해봤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연락드린 겁니다.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하나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연락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 조사관이 하나원 주소와 연락처를 적어줬습니다. 현철 씨, 동생분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잘 돌봐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거리로 나왔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현주가 살아있다. 여기 한국에 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시계만 계속 쳐다봤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저는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나원까지 가는 버스를 탔어요.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하나원 앞에 도착했을 때는 9시였어요. 정문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들어갔습니다. 류현철 씨 맞으십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면회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어요.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직원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분쯤 지났을까?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 말랐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하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현주야, 오빠. 현주가 저를 보더니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오빠. 정말 오빠야? 저는 다가가서 현주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나야. 오빠야. 오빠! 현주가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오빠,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현주의 손을 꽉 잡았어요. 놓치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오빠가 탈북했다는 소식 들었어. 보혜부에서 조사 나왔어.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벌 받았니? 처음에는 조사만 받았어. 근데 반년쯤 지나니까 공장에서 쫓겨났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내 때문에. 아니야, 오빠. 오빠 잘못 아니야. 현주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후로 3년 동안 어떻게든 버텼어. 장사도 하고 남의 집 일도 거들고. 근데 점점 힘들어졌어. 먹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고. 그래서 탈북을 결심한 거야? 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남쪽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보이브 사람이 술 먹고 떠든 거야. 그때 생각했어. 나도 가야겠다고. 어떻게 왔어? 중국으로 넘어갔어. 브로커한테 돈 주고 거기서 석 달 숨어 지내다가 한국 대사관 갔어. 한 달 전에 서울 왔어. 고생 많았구나. 저는 현주를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너무 말랐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오빠, 나 오빠 만날 수 있을까 생각했어. 한국이 넓다던데. 근데 국정원에서 오빠 찾아줬어. 믿을 수 없었어. 나도 믿을 수 없어. 정말 다행이다. 오빠, 부모님 생각나? 현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주 생각나. 나도. 어머니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옆에 있었어. 현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오빠 이야기 하셨어. wen철이는 착한 아이라고.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도망친 거야. 아니야, 오빠. 오빠는 살아남은 거야. 현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나한테 이야기해줘. 왜 탈북했는지.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제 동생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던 사람들. 제가 구하지 못한 사람들. 죄책감, 도망. 현주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오빠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오빠는 피해자야.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다른 사람들 돕고 있잖아. 국정원에서 들었어. 오빠가 인권센터에서 일한다고. 3년째 하고 있어. 그게 속죄야, 오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현주야. 오빠, 나 여기 2달 더 있어야 해. 교육 끝나면 나 어디 가야 해? 나한테 와. 우리 같이 살자. 정말? 당연하지. 우리 남매잖아. 현주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 오빠. 정말 고마워. 저는 현주를 안아줬습니다. 앞으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우리 같이 잘 살자. 2달 후, 현주가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하나원으로 가서 현주를 데려왔어요. 우리 집이야. 작지만 깨끗해. 좋다. 정말 좋아, 오빠.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3년간의 공백을 메우듯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무수히 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이건 새로운 시작입니다. 현주와 함께 저는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주와 함께 사는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마다 같이 일어나 밥을 먹고 저는 센터로 출근하고 현주는 집에서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오빠,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아침마다 현주가 물었습니다. 네가 해주는 거면 뭐든 좋아. 그럼 된장찌개 끓일게. 평범한 대화였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현주가 말했습니다. 오빠, 나도 일하고 싶어. 아직 서두르지 않아도 돼. 천천히 적응하면서. 아냐,
나도 뭔가 하고 싶어. 오빠한테만 기댈 수 없잖아. 현주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무슨 일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 일단 찾아봐야지. 다음 날부터 현주는 구인 광고를 보며 여기저기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경력도 없고 한국 생활도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현주가 집에 돌아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일자리 구했어. 정말? 어디서? 집 근처 베이커리. 빵 만드는 거 배우면서 일할 수 있대. 베이커리? 사장님이 탈북자 출신이래. 그래서 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 현주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좋겠다. 언제부터 시작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현주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베이커리로 출근했어요. 저보다 먼저 나가고 저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힘들지 않아? 어느 날 저녁 저는 물었습니다. 힘들긴 한데 재밌어. 빵 만드는 게 신기해. 현주가 가방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오빠,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먹어봐. 작은 크림빵이었습니다. 저는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다. 진짜? 사장님이 이제 제법 손에 익었다고 하셨어. 현주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현주의 베이커리에 들렀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손님들로 붐볐어요. 어서 오세요. 현주가 카운터 뒤에서 밝게 인사했습니다. 바쁘네? 오늘 빵이 잘 팔려서. 현주는 손님들에게 빵을 포장해주며 능숙하게 일했어요. 3년 전 하나원에서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빠, 나 다음 달부터 월급 오른대. 정말? 축하해. 사장님이 열심히 한다고 칭찬해 주셨어. 현주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현주야, 응? 너 요즘 진짜 행복해 보여. 나도 그래. 일하는 게 즐거워. 손님들이 내가 만든 빵 맛있다고 하면 뿌듯해. 저는 현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고 있어. 정말 자랑스러워. 오빠도. 매일 센터에서 사람들 도와주잖아.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현주가 직접 만든 빵과 함께 간단한 식사를 했어요. 오빠, 나 생각이 있어. 무슨 생각? 나중에. 나도 작은 베이커리 하나 차리고 싶어. 정말? 탈북자들 고용해서 나처럼 일 배우고 싶은 사람들한테 기회 주고 싶어. 저는 현주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꼭 그렇게 해. 돈 많이 모아야겠지? 천천히 준비하면 돼. 나도 도와줄게. 고마워, 오빠. 그로부터 6개월 후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현주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빠, 빨리 준비해. 왜? 어디 가는데? 말했잖아. 오늘 인천 가는 날이라고. 아, 맞았습니다. 일주일 전 현주가 제안한 일이었어요. 오빠, 우리 오빠 구해준 분들 찾아가자. 구해준 분들? 바다에서 오빠 구해준 어민 아저씨대. 오빠 이야기 들었잖아. 저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4년 전 그날 바다 위에서 저를 구해준 아버지와 아들 찾을 수 있을까? 혜경에 연락했어. 기록 찾아줬어. 연락처도 받았고. 네가 다 준비했구나. 당연하지. 오빠 혼자 둬두면 안 할 거 뻔하잖아.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반쯤 걸렸어요. 인천역에서 내려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해안가 쪽으로 가는 버스였어요. 여기서 내려야 해.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어요. 저기 현주가 가리킨 곳에 작은 횟집이 보였습니다. 바다 횟집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여기래. 아저씨가 운영하신대. 우리는 횟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몇 명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4년 전 그분이었습니다. 조금 늙으셨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기 사장님.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뭘 드릴까요? 저 4년 전에 바다에서 구조받은 사람입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그때 그 사람? 네. 리현철입니다. 남자가 주방으로 소리쳤습니다. 야 민수야, 나와봐.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왜요 아버지? 저 사람 봐. 그때 우리가 구한 분이야. 아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때 아버지가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금방 올게요. 그는 우리를 안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세상에, 진짜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요. 4년이 지났는데 찾아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다행이죠. 현주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현철 동생 리현주입니다.
아, 동생분도 계셨구나. 반갑습니다. 아들이 물과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지금은 서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잘 됐네요. 정착 잘하셨어요? 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감사의 표시입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그날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아버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는 당연한 일 했을 뿐인데 아닙니다. 제게는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현주가 끼어들었습니다. 받아주세요. 오빠가 4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안 받으시면 오빠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고맙게 받겠습니다. 저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아버님의 따뜻한 마음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사세요. 그게 우리한테 가장 큰 보답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들이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회를 담아 나왔습니다. 오늘 잡은 거예요? 그세요. 아니, 저희가 돈 내야죠. 손님 아니잖아요. 가족이죠, 이제.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횟집을 차리니, 손님들이 늘어났니. 평범하지만 행복한 이야기들. 천철 씨는 무슨 일 하세요? 탈북자 지원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합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저도 도움 받았으니까요. 이제 다른 사람들 도울 차례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정말 잘하고 계셨어. 해가 기울 무렵 우리는 횟집을 나섰습니다. 자주 놀러 오세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네, 꼭 그러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현주가 말했습니다. 좋은 분들이다. 정말 좋은 분들이야. 오빠, 얼굴이 밝아 보여. 그래? 뭔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4년 전 제가 건너온 그 바다였어요. 어둠 속에서 도망치던 밤. 추격정의 불빛.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어민들의 따뜻한 손길. 고마워, 현주야. 왜? 이런 생각 못했는데. 네가 해줘서. 당연한 거잖아. 은혜 갚는 거.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였어요. 피곤하지? 좀. 근데 기분은 좋아. 현주가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라면 끓이게. 간단하게 먹자. 그래. 우리는 라면을 먹으며 오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우리 가끔 찾아뵙자. 그래야지. 추석 때 다시 가는 건 어때? 좋은 생각이야.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여전히 밝았습니다. 도망인가? 속죄인가?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질문. 이제야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둘 다였습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서, 부당한 체제에서, 그리고 지금 속죄하고 있습니다. 매일 센터에서 탈북자들을 도우며 현주와 함께 살아가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며 물속으로 가라앉던 그 사람들, 저는 그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은 평생 지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탈북의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구해준 분들께 감사를 전했습니다. 4년 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고마움을요. 현주의 방, 불이 꺼졌습니다. 편안하게 잠든 것 같았어요. 저도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센터에 가야 했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주는 베이커리로 가겠죠? 빵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은 악몽을 꾸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현주가 있고 할 일이 있고 살아갈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자유로운 세상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